남편의 외도가 들통난 날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옷장 속에서 발견한 상자 안에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외도?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거든요. 1. 평범했던 어느 중년 부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죠. 결혼 20년 차. 남편 민수는 올해 50살로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키 175cm에 약간 나온 배, 머리숱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동년배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죠. 성격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에요. 화를 잘 안 내고 집에서는 주로 TV 보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거든요. 저희에게는 두 아이가 있어요. 큰딸 지은이는 대학교 2학년, 작은 아들 지훈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은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고 지훈이만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죠. 저는 동네 작은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5일. 월급은 많지 않지만 책 좋아하는 저에게는 꽤 괜찮은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집안일만 하다가 바깥일을 한다는 게 좋았거든요. 우리 집은 32평 아파트 15년 전에 대출받아서 샀는데 이제 거의 다 갚아가고 있어요. 매달 적금도 꼬박꼬박 넣고 아이들 교육비도 빠뜨리지 않고 내고. 그런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주말이면 가족끼리 마트 가고 가끔 외식하고. 명절엔 시댁 가서 며느리 노릇하고 여름 휴가엔 바닷가나 펜션 가고. 그런 일상이 20년 넘게 반복됐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삶이었죠. 남편과 우리 사이도 그랬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관계. 사랑한다는 말도 미워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익숙한 동거인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결혼 20년 차 부부라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계처럼 반복되던 일상 속 낌새. 그런데 돌이켜보니 조짐은 있었어요. 아주 작은 변화들이요. 작년 가을쯤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원래도 퇴근 후에는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는데 그 빈도가 확연히 늘었죠. 화면을 보며 혼자 미소 짓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뭘 그렇게 재밌게 보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냥 유튜브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챙겨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한 번은 화장실에서 30분 넘게 나오지 않아서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배가 아파서라고 하더라고요. 옷차림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원래 남편은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갈 때도 그냥 무난한 정장 셔츠에 넥타이 정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 셔츠를 사입기 시작했어요. 색깔도 예전보다 화사하고 핏도 좀 더 몸에 맞는 걸로 사더라고요. 새 셔츠네? 어디서 샀어? 하고 물어보면 회사 근처에서 하나 샀어라고 대답했죠. 근데 가격표를 보니 예전에 입던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한 벌에 15만 원짜리를 사왔어요. 우리 살림살이에 그런 옷이 부담스러웠지만 남자도 꾸미고 싶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넘어갔죠.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향수 뿌리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은은한 향이었어요.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회식이 부쩍 늘었어요. 원래도 월에 한두 번 정도는 회식이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거의 주 2-3회씩 늦게 들어왔어요. 요새 회식이 많네. 하고 물으면 연말이라 그래. 새로운 팀장도 와서 팀워크 다지느라 바빠라고 하더라고요. 늦게 들어와서도 바로 씻으러 가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TV라도 좀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올게 하면서 욕실로 직행했어요.
그리고 씻을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샤워만 30분씩 하는 거예요. 휴대폰 관리도 부쩍 철저해졌어요. 예전에는 거실 소파나 식탁에 막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본인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잠깐 편의점 갈 때도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서 놓는 버릇이 생겼어요. 한 번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누가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나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잠금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잠금 설정을 안 했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휴대폰 잠금 설정했네? 하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하라고 해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죠. 요새 회사에서 보안에 신경 많이 쓰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있을 때 무표정하거나 피곤한 표정이었는데 가끔씩 혼자 미소 짓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스마트폰 보면서 말이에요. 그런 표정을 본 지가 언제였더라? 결혼 초기? 아니면 더 오래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중년의 위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남자들도 40, 50대면 뭔가 변화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옷도 좀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설마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3. 그날 시작된 의심. 진짜 의심이 시작된 건 올해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어요. 그날 저는 남편을 위해 초콜릿을 하나 준비했어요. 비싼 건 아니고 동네 케이크 가게에서 파는 그런 작은 초콜릿이었죠. 결혼하고 나서는 이런 이벤트를 잘 안 했는데 왜 그날은 그러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오늘 밸런타인데이야. 이거 점심에 드세요라고 하면서 작은 봉지에 넣어서 건넸어요. 남편이 받으면서 고마워라고 했는데 표정이 좀 어색했어요. 당황한 것 같았달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7시쯤? 보통은 8시나 9시에 오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들뜬 것 같았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요. 오늘 일찍 왔네? 하고 물었더니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가방에서 뭔가를 빼더니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뭘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저녁 먹을 때도 평소와 달랐어요. 스마트폰을 자꾸 확인하더라고요. 밥 먹다가도 몇 번씩 화면을 봤어요. 그러면서 살짝 미소를 짓기도 하고요. 누구한테서 연락 와? 하고 물었더니 회사 동료들이 단톡방에서 떠들고 있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톡방보다는 개인 메시지 같았어요. 화면 위쪽에 사람 이름이 하나만 떠 있는 걸 잠깐 봤거든요. 밤에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안방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겨울옷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남편 정장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작은 봉투였어요. 고급스러운 종이봉투에 리본까지 달려 있었죠. 열어보니 초콜릿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준 초콜릿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비싸 보이는 수제 초콜릿이었어요. 하트 모양의 예쁜 포장지까지. 그리고 작은 카드가 하나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해피 밸런타인즈 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어로요. 손글씨였어요. 여자 글씨 같았어요. 둥글둥글하고 예쁘게 쓴 글씨였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뭐지? 누가 우리 남편한테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준 거지? 회사 동료? 그런데 회사 동료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할까? 손이 떨렸어요. 초콜릿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어요. 남편이 씻고 나오기 전에요.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어요. 씻었어? 라고 평범하게 물었죠. 남편은 응이라고 대답하고는 옷장 쪽으로 갔어요.
잠깐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더니 서랍 깊숙이 뭔가를 넣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은 금세 잠들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설마, 설마 우리 남편이?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놓쳤던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4. 첫 번째 반전 외도의 증거. 밸런타인데이 사건 이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3월 초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야겠어라고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출근하는 일이 가끔 있기는 했지만 그날따라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옷을 신경 써서 입었거든요. 주말에 회사 나갈 때는 대충 입고 가는데 그날은 새로 산 셔츠에 향수까지 뿌렸어요. 언제 들어와? 하고 물었더니 늦어도 저녁 전에는 들어올게라고 했죠. 그런데 저녁 7시가 되어도 안 들어왔어요. 8시, 9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얼굴이 약간 붉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일 끝나고 동료들과 한잔 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에 갑자기 나간 일이 동료들과 술 마시는 일로 바뀐 게 이상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 저는 우연히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날 저는 빨래를 하려고 남편 셔츠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셔츠 깃에 뭔가 묻어 있더라고요. 파운데이션 같았어요. 베이지색 화장품 자국이었죠. 저는 화장을 진하게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색깔은 제가 쓰는 파운데이션 색깔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남편 셔츠에 왜 다른 여자의 화장품 자국이? 그날 밤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남편의 정장 주머니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호텔 주차권이 나왔어요. 서울 시내 유명한 호텔 주차권이었죠. 날짜를 보니 남편이 토요일에 회사 일이라고 하고 나갔던 그날이었어요. 왜 회사에 간다고 하고는 호텔에 있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날이었어요. 6시쯤 들어왔는데 뭔가 서둘러서 씻으러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벗어놓은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여성용 향수 냄새였죠. 달콤하고 화사한 향이었어요. 그리고 셔츠에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어요. 갈색 머리카락이었는데 저는 검은 머리거든요. 그 머리카락을 보는 순간 정말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머리카락을 휴지에 싸서 화장대 서랍에 숨겨놨어요.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로 남편의 스마트폰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문자나 전화가 올 때마다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워낙 조심스럽게 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갔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그날따라 깜빡먹었나 봐요. 마침 문자가 왔어요. 화면에 발신자 이름이 떴는데 수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미리 보기로 메시지 일부가 보였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었죠. 수연? 누구지? 남편 회사에 수연이라는 여자가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직전에 저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을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남편이 오늘 늦어질 것 같아라고 연락 왔을 때 저는 서점 일을 일찍 마치고 남편 회사 근처로 갔어요. 회사 정문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죠. 10시쯤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와 함께 나왔죠. 키가 제법 큰 여자였고 긴 갈색 머리에 하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제가 남편 셔츠에서 발견한 머리카락과 같은 색깔이었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집에서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마주보고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20년간 쌓아온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두 번째 반전 미용실 원장의 정체.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후 저는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채로 지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로 따져 물을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까? 그러다 문득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수연이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남편 회사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인지. 남편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직원 소개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수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었어요. 그럼 회사 사람이 아닌 건가? 고민하다가 남편 회사에 다니는 제 친구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는 남편보다 한 부서 위에서 일하거든요. 언니, 혹시 우리 남편 부서에 수연이라는 사람 있나요? 수연? 글쎄, 없는 것 같은데. 왜? 아, 그냥 남편이 회사 동료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서요. 아, 잠깐. 수연. 혹시 최수연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야. 네. 그럼 누구죠? 우리 회사 1층에 있는 미용실 원장이야. 꽤 유명한 사람이지. 연예인들도 많이 온다고 하던데. 미용실 원장? 남편이 미용실 원장과 사귀고 있다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예쁘고 스타일 좋은 사람이야. 나이는 35 정도. 이혼한 거로 알고 있어. 사업 수완도 좋아서 미용실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 이혼한 35살 미용실 원장.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머리를 자르러 그 미용실에 갔다가 만난 거였구나.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예전보다 신경 쓰고 옷차림도 달라진 거였어요. 언니는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좀 화려한 스타일이야.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 특히 중년 남자들한테. 뭔가 그런 매력이 있나 봐. 화려한 스타일. 중년 남자들한테 인기. 점점 그 여자의 정체가 선명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슬쩍 떠봤어요. 여보, 머리 어디서 잘라? 예전보다 스타일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아, 회사 근처 미용실에서 자르는데 실력이 괜찮더라. 미용실? 남자들도 미용실에 가? 요즘은 다 그래. 이발소보다 미용실이 더 잘해주더라고. 역시 그곳이었어요. 남편이 최수연의 미용실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남편 회사 근처로 갔어요. 그 미용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회사 건물 1층에 정말 미용실이 있었어요. 수연 헤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직원들도 다들 젊고 세련되어 보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여자를 봤어요. 최수연이라는 그 미용실 원장을요.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고 화장도 정말 예뻤어요. 옷도 명품 같아 보이는 걸 입고 있었고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여자였거든요. 저는 평범한 동네 아줌마인데 그 여자는 정말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 여자였어요. 남편이 왜 그 여자에게 빠졌는지 이해가 됐어요.
20년 동안 저와 같이 살면서 지겨웠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났으니까 혹할 만했겠죠. 그런데 며칠 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남편 회사 다니는 다른 아줌마를 만났거든요. 김언니라고 부르는 분인데 남편보다 몇 년 먼저 그 회사에 입사한 분이에요. 김언니, 혹시 우리 회사 1층 미용실 원장 아세요? 최수연이라는 분요. 아, 수연 씨? 물론 알지. 그런데 왜? 그냥 남편이 그 미용실 다닌다고 해서 궁금해서요. 그런데 김언니가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수연 씨 말이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장사 수완도 좋고. 그런데, 그런데 뭐요? 글쎄, 소문이 좀 있어. 결혼한 남자들하고만 사귄다는 소문 말이야. 네. 결혼한 남자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책임질 필요도 없고 골치 아플 일도 없고. 그런데 돈은 잘 쓰잖아. 특히 외도하는 남자들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럼 최수연이라는 여자가 처음부터 결혼한 남자들만 타겟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사귀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서도 몇 명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 다 결혼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귀다가 끝나더라고. 6개월에서 1년? 그럼 우리 남편도 왜 그렇게 짧게 사귀나요? 그 사람이 질리면 정리하는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사람 찾고 뭔가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남편이 진짜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여자의 사냥감 중 하나였다는 걸요. 6. 세 번째 반전 옷장 속 상자. 최수연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저는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이혼을 하든 남편과 대화를 하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이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간다며 나갔어요. 골프? 남편이 골프를 친 적이 언제였더라? 몇 년 전에 회사 사람들과 한두 번 쳐본 게 전부였는데요. 언제 들어와?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치고 나서 저녁도 먹을 거야.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먼저 남편 책상부터 살펴봤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별다른 건 없었어요. 회사 서류들과 볼펜, 클립 같은 것들 뿐이었죠. 그 다음에는 안방 화장대를 뒤져봤어요. 남편이 가끔 거기에 시계나 반지를 놓아두거든요. 하지만 역시 별다른 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옷장을 열어봤어요. 남편 정장들이 걸려있는 옷장이었죠. 정장 주머니들을 하나하나 뒤져봤는데 영수증 몇 장과 명함들이 나왔어요. 영수증을 자세히 봤더니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어요. 다 비싼 곳들이었어요. 2인 식사에 1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보니 남편이 회식이라고 하고 늦게 들어온 날들과 일치했어요. 그리고 쇼핑몰 영수증도 있었어요. 여성 액세서리 매장에서 구입한 것들이었죠. 목걸이 35만 원, 귀걸이 18만 원.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사준 걸까요? 명함들도 살펴봤어요. 대부분 회사 관련 명함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미용실 명함이 하나 있더라고요. 수연 헤어 명함이었어요.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는데 수연의 전화번호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바로 그 여자의 개인 휴대폰 번호였어요. 계속 뒤지다 보니 옷장 맨 위쪽 구석진 곳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신발 상자 정도 크기의 검은색 상자였죠.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 상자를 내려서 열어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남편과 최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들도 있었어요. 둘이 여행을 간 것 같은 사진들도 여러 장 있었고요. 사진을 보니 언제부터 만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진에 찍힌 남편 모습을 보니까 작년 여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벌써 8개월 넘게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편지들도 여러 통 있었어요. 최수연이 남편에게 쓴 편지들이었죠.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사랑한다는 표현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건가요? 저는 오빠와 당당하게 사귀고 싶어요. 오빠가 이혼하면 저희 같이 미국으로 이민 가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민? 이혼?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오빠 아내분이 눈치챌까봐 걱정돼요.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괜찮아. 우리 와이프는 둔해. 전혀 모르고 있어. 둔해? 우리 와이프는 둔해?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맨 아래에 있던 서류들이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 있었어요. 우리 집을 팔겠다는 계약서였죠. 아직 정식으로 작성된 건 아니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아온 것 같았어요. 그 옆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상담 예약서도 있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상담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저와 이혼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남편은 이미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서류들을 더 살펴보다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병원 진단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정신과 진단서였어요. 최수연 명의로 된 진단서였는데 내용을 보니 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이런 진단명들이 적혀 있었어요. 왜 남편이 그 여자의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정신과 진단서일까요? 상자 맨 아래쪽에는 더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최수연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모두 중년 남자들이었고 다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 뒤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김 부장 2019년 3월에서 11월 총 지출 850만 원. 박 과장 2020년 1월에서 9월 총 지출 1,200만 원. 이 대리 2020년 11월에서 2021년 6월 총 지출 650만 원.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장부 같았어요. 최수연이 만났던 남자들과 그들이 쓴 돈을 기록해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남편에 대한 메모도 있었어요. 민수 2023년 7월 현재까지 지출 약 500만 원, 목표 1,000만 원. 목표 1,000만 원? 이게 뭐죠? 7. 네 번째 반전 폭력의 기억. 상자 속에서 발견한 것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최수연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뭔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혼 남성들을 상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발견한 거였어요. 상자 맨 아래쪽에 USB 하나가 있었어요. 검은색 작은 USB였죠. 뭐가 들어있을까 싶어서 노트북에 꽂아봤어요. 폴더가 하나 있었는데 녹음 파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안에는 mp3 파일들이 여러 개 있었고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해서 들어봤어요. 남편과 최수연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어디서 녹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수연아, 미안해. 이번 달은 돈이 좀 부족해서. 오빠 약속하셨잖아요.
매달 100만 원씩 주신다고. 그게 집에서 의심하기 시작해서 함부로 돈을 빼기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오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알아. 조금만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정리가 뭐예요? 이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오빠, 저 진짜 화나요.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를 사랑해.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번 주 안에 200만 원 주세요. 못 주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다. 뭔 소리죠? 다른 녹음 파일들도 들어봤어요. 비슷한 대화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돈 얘기, 이혼 얘기, 그리고 협박 같은 것들. 그런데 한 파일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어요. 오빠,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저는 결혼한 남자들을 벌주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더러운 남자들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엄마를 속이고.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수연아.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바람 피우는 남자들한테서 돈을 뜯어내서 그 돈으로 제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게 제 복수예요. 복수? 그럼 이 모든 게 복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요? 오빠, 진짜 순진하시네요. 저는 오빠 같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집에서는 착한 남편 행세하면서 밖에서는 바람 피우는 위선자들이요. 수연아, 그럼 지금까지는 연기였어요. 그런데 오빠가 너무 쉬운 상대라서 재미없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적어도 몇백만 원은 써줬는데 오빠는 너무 짠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오빠가 저한테 바람 피우는 게 잘못 아닌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인을 배신하는 게 잘못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만. 그럼 이제 선택하세요. 계속 저한테 돈 주면서 비밀 유지할래요? 아니면 부인한테 다 털어놓을래요? 협박이었어요.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녹음 파일을 더 들어보니 최수연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을 유혹해서 외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파일에서는 더 무서운 내용이 있었어요. 오빠, 혹시 제가 다른 남자들하고도 이런 관계였다는 거 알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까지 12명의 기혼 남성들과 사귀었어요. 다 오빠 같은 사람들이었죠. 바람 피우고 싶어 하는 남자들. 12명? 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서 총 8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평균 한 사람당 600만 원 정도. 미친 여자야. 그 순간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최수연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아, 오빠 뭐해요?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쿵. 뭔가를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남편이 최수연을 폭행하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 속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일을 누구한테든 얘기하면 그땐 진짜 죽여버릴 거야.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여자를 폭행했다고. 그것도 그렇게 심하게.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이 손찌검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화를 내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폭력적인 면이 있었다니.
다른 녹음 파일들도 확인해 봤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남편이 최수연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파일에서는 수연아, 미안해.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오빠, 저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 이혼하고 너와 새 출발할게. 정말요? 응, 변호사도 만나봤어. 다음 주면 아내한테 이혼 얘기할 거야.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남편이 최수연한테 속아서 외도를 시작했고 나중에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지만 이미 늦었던 거예요. 협박을 당하다가 결국 폭력까지 휘둘렀고 이제는 아예 이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남편은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저는 나중에 이혼 통보만 받게 되는 거였어요. 남편의 외도가 들통난 날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8부. 복수의 시작.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뭔가가 저 안에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20년간 남편의 주먹에 맞으며 살아온 그 연약한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옷장 속에서 발견한 그 끔찍한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얼굴에 새겨진 멍자국들, 갈비뼈에 박힌 발자국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까지.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통제해왔는지 알 수 있었죠.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이 사진들을 숨겨뒀는지. 남편은 혹시나 제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증거들이 제가 복수를 시작하는 무기가 되었죠. 저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미용실 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했던 파일들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들도 복사해서 여러 곳에 숨겨뒀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저는 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평소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 공간을요.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제 친구들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카페에 갔는지, 누구와 만났는지까지 상세히 기록해놨더군요. 마치 제가 감옥에 갇힌 죄수인 것처럼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여보, 오늘 저녁에 늦을 것 같아. 회사 회식이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저녁 7시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예상대로 그 미용실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는데 불이 켜져 있더군요. 저는 미용실 뒤편 골목으로 돌아가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누는 대화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제 그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미용실 원장이 남편에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재산 정리가 끝나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죠. 구부, 이혼, 그리고 해방.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절망이 하나의 차갑고 날카로운 의지로 변해 있었죠.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욱 섬뜩한 대화 내용들을 발견했죠. 사고로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할 거야.
보험금도 있으니까 걱정 마. 그 여자는 원래 우울증이 심했잖아. 자살로 보이게 하면 돼.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침착함도 느껴졌죠.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거든요.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날 새벽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외도 증거는 물론이고 가정폭력의 증거들, 그리고 제가 녹음한 그들의 대화까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살인 예비 음모로 기소할 수 있어요. 젊은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20년간 모아둔 제 개인 계좌의 돈으로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죠. 부인께서 가져오신 증거들이 매우 강력합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을 지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자 평소처럼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밥은 언제 할 거고?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해 드세요. 밥도 빨래도 청소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주먹을 들어 올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번만 더 때려봐요. 그럼 당장 경찰이 올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미 112번이 눌러져 있는 상태였죠.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보였어요. 아마도 처음으로 제가 진짜로 반격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미용실 원장과의 대화도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20년이에요. 20년간 당신의 주먹에 맞으며 살아온 시간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다른 곳에서 지냈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기까지 안전한 곳에서 말이죠. 에필로그. 법정에서의 승리는 예상보다도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가정폭력과 살인 예비 음모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미용실 원장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죠.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70%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제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사슬이 마침내 끊어진 거였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꿈꿔왔던 일이에요. 매일 아침 원두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가끔 손님들 중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분들이 와서 조용히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용기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에 잠들 때도 두려움 없이 편안히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상처가 아문 건 아니에요. 가끔씩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갑자기 남자들의 큰 목소리를 들으면 움찔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남편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였는데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제 인생에 필요 없는 존재니까요. 대신 저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을 책으로 써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옷장에서 그 상자를 발견한 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말이에요. 만약 그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만약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출구는 있어요. 그리고 그 출구를 찾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용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칠게요.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